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대국 태국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유명 식품 업체들이 태국 시장 진출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지 식품 시장과 유통망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다른 국가의 식품 업체들이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전통 시장과 식품 유통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식품 기업들이 태국 시장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는 태국의 식품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의 저명한 음식 칼럼니스트가 현장 취재를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북유럽 최고의 요리 전문지 기자가 직접 목격한 태국 식품 산업의 충격적인 실상과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 페데르센이에요.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은 노딕 테이스트라는 북유럽 최고의 요리 전문지에서 음식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죠. 올해 27살인데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된 건 아마도 우리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코펜하겐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푸유 노딕의 수석 셰프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죠.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고르시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나시던 아버지, 완벽한 맛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레시피를 수정하시던 모습, 그리고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미소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우리 집은 항상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주말이면 아버지는 집에서도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의 믿음직한 조수 역할을 했죠. 채소를 씻고 양념을 섞고 때로는 맛을 보는 평가단이 되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우리 집은 365일 레스토랑이네 라며 웃으셨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10살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처음으로 레스토랑 주방에 데려가셨죠. 마리아, 진정한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란다.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아버지의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죠. 주방 구석에 앉아 요리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제겐 최고의 즐거움이었어요. 때로는 설거지를 돕기도 하고 간단한 재료 손질을 배우기도 했죠. 다른 아이들이 인형을 갖고 놀 때 저는 미니어처 조리도구를 갖고 놀았다니까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제 작은 실험실이 생겼어요. 부모님께서 제 방 한켠에 미니 키친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거기서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어요. 물론 실패도 많았죠. 한 번은 발효 실험을 하다가 집안에 오랫동안 지속된 이상한 냄새를 풍게 해서 어머니께 혼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실패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면서도 저는 끊임없이 요리와 음식 문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덴마크 왕립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세계 각국의 요리책을 읽었고 방학 때마다 유럽 각국의 전통시장을 찾아다녔죠. 특히 발효식품에 큰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북유럽의 전통 발효식품들이 현대에는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대학 시절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에 관한 연구였는데 그 내용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죠. 김치 하나에도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장독대라는 특별한 발효 시스템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히 설명되지 않는 미생물의 신비로운 작용까지. 저는 그날부터 한국의 발효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졸업 후에는 아버지처럼 셰프의 길을 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다른 길을 준비해두고 있었나 봐요. 우연히 지역 신문에 투고했던 전통 발효 식품에 관한 칼럼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저는 요리사 대신 음식 칼럼니스트의 길을 걷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요리사였다면 한 레스토랑의 주방에만 머물렀겠지만 칼럼니스트가 되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알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노딕 테이스트는 제가 늘 동경하던 잡지였어요. 단순히 레시피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담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는 매체였거든요. 입사 시험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통 발효 식품의 현대화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했는데 저는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글을 썼죠. 다행히 제 열정이 통했는지 합격할 수 있었어요. 노딕 테이스트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가 찾아왔어요. 편집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시아의 발효 음식 문화에 대한 특별 기획을 제안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자네가 발효 식품에 관심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네. 마침 우리 잡지가 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네가 아시아의 발효 음식 문화를 취재해주면 어떻겠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나 낯선 곳이었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죠. 게다가 저는 그때까지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맛은 절대 발견할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이요. 결국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첫 취재지로 한국을 선택했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사실 그건 제가 우연히 본 한 다큐멘터리 때문이었어요. 김치를 만드는 한국의 할머니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분들의 손끝에서 이뤄지는 섬세한 작업과 그 과정에 담긴 깊은 정성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천 년 된 발효 문화가 현대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출발하기 전 저는 한국의 발효 식품에 대해 최대한 공부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이름만 들어도 낯설었지만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문화적 의미를 알아갈수록 더욱 흥미진진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이 전통 발효 식품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그 본질은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떠나기 전날 밤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가죽 바인더였는데 거기에는 우리 가문의 비밀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제 내가 이 레시피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줄 차례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왠지 모를 사명감이 생겼어요. 제 여행 가방 속에는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오래된 레시피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그 노트 맨 앞장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진정한 맛은 그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단다. 마리아, 내가 발견할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되는구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었어요. 공항으로 배웅 나온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음식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란다. 내가 그 언어로 써내려갈 이야기가 기대되는구나.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코펜하겐에서 인천까지의 비행은 제게 마치 시간 여행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스칸디나비아의 차가운 바다가 사라지고 저 멀리 한반도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의 그 설렘이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제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건 이 여정이 단순한 음식 취재를 넘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의 놀라운 조직력과 체계성에 깜짝 놀랐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공항과도 달랐거든요. 심지어 면세점에서 파는 과자 하나에도 그 원산지부터 유통기한까지 완벽하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분명 음식을 다루는 문화가 특별한 나라라는 신호였죠. 이제 저는 이 나라에서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될지 너무나 기대됐어요. 그리고 그 기대는 곧 현실이 되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진짜 놀란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근처 전통시장을 찾아갔어요. 편집장님이 진짜 한국의 맛은 시장에서 시작된다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광장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활기찬 시장 분위기와 함께 온갖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김치 가게들이었어요. 빨갛게 익은 배추김치부터 백김치, 깍두기, 열무김치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했죠.
더 놀라웠던 건 각각의 김치에 QR코드가 붙어 있다는 거였어요. 스캔해보니 원산지는 물론이고 언제 담궜는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까지 모든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맛보시겠어요? 한 할머니께서 친절하게 김치를 건네주셨어요. 조심스럽게 맛을 봤는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삭한 식감과 함께 터져나오는 깊은 감칠맛, 은은하게 퍼지는 발효의 향. 지금까지 제가 맛본 어떤 발효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맛이었어요. 비결이 뭐예요?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30년을 같은 방법으로 담그다 보니 이제 김치가 내 며느리가 됐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과 교감하는 거였던 거죠. 다음날 저는 국립발효문화진흥원을 찾았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전통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최첨단 연구소였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김치 유산균의 세계는 마치 별들이 반짝이는 우주 같았어요. 연구원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 메모를 해야 했죠. 우리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AI로 발효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장독대예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싶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전통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 기술로 더 안전하고 일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였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김치명인 인증 제도였어요. 30년 이상 김치를 만들어 온 장인들의 비법을 기록하고 그분들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는 거였죠. 할머니들의 손맛을 어떻게 수치화하냐고 물었더니 연구원님이 재미있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명인들의 손에서 나오는 효소가 발효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걸 장인의 지문이라고 부르죠.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전통의 힘이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연구소 방문 후에는 한 스타트업을 취재했어요. 디지털 장독대라는 앱을 만든 회사였는데 전통 발효 식품을 만드는 법을 AI가 알려주는 거예요. 재미있었던 건 이 앱이 사용자의 위치와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날의 발효 상태를 예측한다는 거였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하늘을 보고 장을 담그신 것처럼요. 라고 개발자가 설명해줬죠. 한국에서의 취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전통시장의 김치가게에서 최첨단 연구소까지 제가 본 건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식문화였죠. 어느 날은 한 발효 식품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첨단 장비로 발효 상태를 체크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전통 항아리에서 장을 숙성시키고 있었거든요. 최신 기술로 관리하되 맛은 전통 방식 그대로 지켜요. 라는 품질 관리자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특히 감명 깊었던 건 한국의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이에요. 모든 식품에는 고유 번호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원산지부터 유통 과정, 심지어 생산자의 이야기까지 볼 수 있더라고요. 투명성과 신뢰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거죠. 한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 기사의 제목을 전통의 혼을 디지털로 담다로 정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전통 음식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화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건 분명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취재를 마치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제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한 달 동안 기록한 내용이 무려 2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제 마음에 와닿은 건 어느 김치명인의 말씀이었어요.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은 시간이 지나도 그 맛이 변하지 않죠. 이제 저는 다음 목적지인 태국으로 떠나야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음식 문화도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다른 곳에서도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현대화된 시스템을 만날 수 있을까요? 특히 발효식품에 대한 관리나 연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을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들른 편의점에서 김치 도시락을 샀어요. 포장지에 적힌 K푸드라는 글자를 보며 생각했죠. 이제 나는 왜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방문할 나라들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보게 될 것 같다고요. 아마도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편집장님께 첫 원고를 보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는데 마리아, 자네가 보내준 글이 우리 잡지 사상 최고의 기사가 될 것 같아라는 내용이었죠.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유럽의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제 태국으로 떠나야 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제 기준이 되어버렸네요. 과연 다음 목적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까요? 설렘 반 걱정 반의 마음을 안고 저는 다음 여정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한국의 깔끔하고 체계적인 모습이 너무나 그리워지더라고요. 더운 날씨 때문인지 공항 안에서부터 불쾌한 냄새가 났고 입국 심사대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길거리 음식거리인 카오산 로드로 향했어요. 한국의 광장시장에서 봤던 것처럼 활기찬 모습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웠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위생 장갑도 안 끼고 있었고 식재료들은 햇빛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바로 옆에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한 노점상이 건넨 음식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효 음식인 플라라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발효가 아니라 뷔페가 진행 중인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본 발효 식품들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떠올라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죠. 취재를 위해 태국의 전통 발효 식품 시장을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발효 식품들이 체계적인 관리 없이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유통기한 표시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QR코드는커녕 기본적인 원산지 표시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시장 구석구석을 취재하다 보니 중국 자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한 현지 상인이 조심스럽게 알려준 건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중국식으로 바꾸라고 강요받고 있죠. 한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음식점들을 의도적으로 퇴출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날은 한 한국 식당을 취재하러 갔다가 불편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중국인 관광객 단체가 들이닥쳐서 일부러 시끄럽게 굴더니 나중에는 SNS에 한국 식당이 비위생적이다라는 거짓 리뷰를 올리는 걸 봤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조직적인 행동이었더라고요. 태국 현지 매체에서 일하는 한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중국계 여행사들이 태국 관광산업을 장악하면서 의도적으로 한국 관련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거였죠. 심지어 SNS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전담팀까지 있다고 해요. 지금 태국 SNS에는 한국을 비방하는 내용이 넘쳐나요. 하지만 그게 다 조작된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 기자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정직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더욱 그리워졌죠. 더 조사해보니 이건 음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광, 호텔, 운송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중국 자본이 개입하면서 의도적으로 한국 관련 업체들을 배제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상황을 태국 정부가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제가 직접 그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어요. 한 발효 식품 공장을 취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협박 전화를 받았거든요. 당신이 쓰려는 기사가 뭔지 알고 있다면서 태국의 전통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 취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이런 협박이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진정성 있는 음식 문화와 비교하면 이런 식의 압박은 더욱 부당해 보였어요. 태국의 한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전통 음식의 현대화에 성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변질되어 버렸죠. 이제는 품질보다 양이 중요해졌어요. 시장 조사를 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들도 발견했어요.
중국계 업체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위생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업체는 검사관들을 매수했다는 소문도 있었죠. 한국에서 봤던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이 더욱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이런 상황에 저항하려는 태국 청년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청년 사업가는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다가 큰 압박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도 변화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중국 자본에 장악되어 있어서. 그의 말끝은 무거웠어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위험에 노출됐어요. 누군가 계속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았고 호텔방도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죠. 심지어 제 노트북이 해킹을 당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해가 있을수록 저는 더 진실을 파헤치고 싶어졌어요. 제 취재 내용이 조금씩 유럽 언론들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태국 현지 언론들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중국 자본의 폐해를 지적하는 기사들이 늘어났죠.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었는데. 한 태국 요리사의 이 말이 저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들도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중국 자본에 잠식당한 상태였어요. 이제 제 취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태국의 현실을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에 성공하고 외국 자본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간 한국. 그 모습이 더욱 빛나 보였어요. 제 취재가 깊어질수록 태국의 식품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상황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태국의 한 식품 관련 협회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작년부터 중국 자본이 태국의 주요 식품 유통망을 하나둘씩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 자본은 태국 식품 시장을 장악한 뒤 의도적으로 한국 식품 기업들을 배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방콕 최대의 식품 도매 시장인 왕루왕 시장을 찾았을 때의 일이에요. 이곳은 예전에는 다양한 국가의 식품들이 거래되는 활기찬 시장이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국 식품들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 식품 코너는 구석진 곳으로 밀려나 있었죠. 예전에는 이곳이 한국 식품의 메카였어요. 김치, 라면, 소스류. 정말 잘 팔렸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20년 넘게 이곳에서 한국 식품을 판매해온 수파차이 씨의 말이에요. 그는 최근 임대료가 3배나 올랐고 창고 이용에도 갖은 제약이 걸렸다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조사해보니 한국의 유명 식품 기업들이 태국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위생검사에서 이유 없이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유통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했죠. 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제품은 전 세계 어디서나 최고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유독 태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시장 조사를 하면서 저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A사가 새로 출시한 유기농 발효 음료는 태국 FDA에서 3번이나 검사를 받았는데 매번 이유가 다른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대요. 반면 같은 기간에 출시된 중국 제품들은 대부분 일주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B사의 경우는 더 악질적인 방해를 겪었어요. 유통센터에서 고의로 냉장 컨테이너의 전원을 꺼서 제품을 변질시키거나 배송 트럭 기사들을 매수해 납품을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했대요. 심지어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한국 제품들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지는 일도 빈번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SNS를 통한 조직적인 흑색 선전이었어요. 제가 직접 태국의 한 SNS 마케팅 회사를 잠입 취재했는데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수천 개의 가짜 계정을 운영하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거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할당량은 한국 김치의 위험성에 대한 게시물 500개예요. 키워드는 식중독, 납성분, 비위생입니다.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의 지시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심지어 가짜 식중독 사례까지 조작해서 퍼뜨리고 있었죠.
어느 날은 한 젊은 태국 요리사를 만났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가슴 아팠어요. 저는 한국의 발효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 식품 회사와 협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협박 전화를 받기 시작했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 앞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매일 서성거렸다고 해요. 방콕 시내의 유명 쇼핑몰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식품 판매대가 있는 곳에서는 의도적으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약품을 뿌리거나 전기를 자주 끊는 등의 방해 공작이 이어졌대요. 한 매장 관리자는 우리도 이게 누구의 소행인지 알지만 증거가 없어요. 라며 한숨을 쉬었죠. 이런 상황은 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 시장을 떠나면서 관련 일자리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방콕 근교의 한 식품공단에서는 6개월 만에 5천 명이 넘는 실직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급여도 제때 나오고 작업 환경도 깨끗했죠.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10년간 한국 식품회사에서 일하다 실직한 수환 씨의 말에서 깊은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제 길거리 음식 노점상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태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높은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하려 했죠. 시사의 경우 제품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생산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투명한 식품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품질로 승부하겠습니다. 거짓 소문에는 대응하지 않아요. 대신 더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겁니다. D사의 태국 법인장 김태우 씨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회사는 품질관리 인증을 새로 받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대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직원 케어였어요. 이사는 사업 축소 과정에서 현지 직원 1,200명의 고용을 책임지기 위해 특별 TF를 구성했대요. 타부서로의 전환 배치는 물론 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했죠. 우리 회사가 철수하더라도 직원들의 미래까지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이사의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이 회사는 퇴직자들을 위해 6개월간의 급여를 보장하고 창업을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초기 자금까지 지원했다고 해요. 한국의 식품 관련 협회들도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태국 정부를 비난하거나 보복성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죠. 대신 이번 기회에 더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성명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어요. 실제로 이들은 태국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동남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죠. 소비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태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오히려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거든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위 스탠다드 위 코리안 푸드 우리는 한국 음식과 함께합니다. 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됐어요. 한국 식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보여준 품질과 신뢰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죠. 파타야의 한 푸드 블로거는 20만 팔로워를 대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게시물은 하루 만에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죠. 젊은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소규모로 한국 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움직임도 생겨났어요. 방콕의 한 골목에서는 미니 한국 식품 마켓이라는 작은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이들은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취재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에서 더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경쟁이 아니었어요. 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에 대한 철학의 차이였죠. 한국은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지만 중국 자본은 오직 시장 장악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태국의 한 재래시장을 취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는데 돌아보니 검은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중국어로 더 이상 취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죠. 그날 이후로 제 주변에서 수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호텔방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이 있었고 제 노트북도 해킹을 당했어요. 심지어 제가 만나기로 한 취재원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 일도 잦아졌죠. 저는 더 이상 혼자 다니지 않게 됐고
모든 취재 자료는 암호화해서 보관했어요. 하지만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를 앞두고 저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방콕의 한 젊은 요리사 그룹에서 비밀리에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였죠. 늦은 밤 도시 외곽의 한 창고 건물에서 그들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K푸드 레볼루션이라는 비밀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국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타이 씨의 설명이었어요. 이곳에는 30여 명의 젊은 요리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한국의 발효 식품 제조 과정을 영상으로 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QR코드를 이용한 식재료 이력 관리, 해썹 기준을 적용한 위생 관리, 심지어 한국식 품질 관리 체크리스트까지 갖추고 있었죠. 중국 자본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도록 두고 볼 순 없었어요. 우리도 변해야 했죠. 이들의 활동은 SNS를 통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타일랜드 니즈 체인지 태국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해시태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됐고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국에 500명이 넘는 회원이 있어요. 방콕의 유명 시장인 짜뚜짝에서는 더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청년 상인들이 모여 세이프 푸드존이라는 구역을 만든 거예요. 이곳에서는 모든 식품의 원산지와 제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의 위생 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했죠.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는 걸 알면 더 신뢰해 주시더라고요. 27살의 젊은 상인 람차이 씨는 자부심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제로 이 구역의 매출은 다른 곳보다 30% 이상 높다고 해요. 변화의 조짐은 정부 차원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고위 관리를 만났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죠. 우리도 한국의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발효 식품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은 전면 수정이 필요해요. 방콕 근교의 한 대학에서는 더 혁신적인 시도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식품공학과 학생들이 한국의 스마트 발효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가진 전통의 가치는 지키면서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고 싶었어요. 마침 한국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농부들의 변화였어요. 치앙마이 근교에서 만난 한 청년 농부 그룹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독학으로 배워 적용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농사 방식으론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요. 변화가 필요했죠.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물의 생육 상태를 관리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유통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변 농가들도 하나둘씩 우리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중국 자본의 영향력도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품질보다 가격만 중시하던 이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된 거죠. 이제는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졌어요. 단순히 싸다고 사지 않아요. 라고 한마트 매니저가 말해줬어요. 태국의 전통 발효 식품 장인들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40년 경력의 피시소스 장인인 솜차이 할아버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발효 상태를 체크하고 데이터를 기록한다고 해요. 전통을 지키는 게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방콕 최대의 식품 도매 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식품 안전 자율관리단을 조직한 거예요. 이들은 한국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례를 연구하고 하나둘씩 적용해 나가고 있었죠.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됐죠. 시장 상인회 회장님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이 시장의 위생 상태는 6개월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해요. 한국 기업들도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일부 기업들은 조심스럽게 태국 시장 재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현지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도 늘어나고 있었죠. 이제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하우를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한 한국 기업 임원은 말했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어요.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들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적어도 변화의 방향은 올바르게 잡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태국을 떠나기 전날 밤 K푸드 레볼루션 멤버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들이 한국식으로 개량한 태국 전통 음식들을 맛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고 철학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꿈꾸는 건 단순히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전통을 현대화하는 우리만의 방법을 찾고 싶은 거죠. 파티가 끝날 무렵 한 청년 요리사가 한 이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코펜하겐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취재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어요. 2달이 넘는 취재 기간 동안 저는 한국과 태국이라는 두 나라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의 식품 문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요. 이제 제 다음 기사의 제목은 이미 정해졌어요. 맛있는 혁명 음식이 바꾸는 세상.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문화의 비교가 아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정표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